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호영입니다. 네, K브랜드의 해외 진출, 요즘 가장 뜨거운 화두인데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코리아 엑스포는 프랑스, 일본, 미국 3대 핵심 시장에서 K브랜드의 현지 테스트와 바이어 연결을 돕는 글로벌 브랜딩 연구소입니다. 하지만 K브랜드 수출 최고치 달성과 같은 기사 뒤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 망설이는 수많은 대표님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해외 진출의 로드맵을 그려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고, 2부에서는 실제 실패와 성장통을 겪으며 길을 개척 중인 두 분의 K브랜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Q&A는 각 세션이 모두 종료된 이후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으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보고 계신 화면 하단 또는 우측의 글쓰기 창을 통해서 질문 내용을 작성하신 후 글쓰기 버튼을 눌러서 보내주시면 Q&A 시간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웨비나 종료 직전 깜짝 리워드가 공개될 예정이오니 마지막 Q&A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K뷰티 브랜드의 성장 로드맵 전문가분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각 분야별로 3명의 전문가분들이 브랜드 로드맵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올리브영 파트너사이자 창업 2년 만에 연매출 100억대 진입에 성공한 브랜드 빌더 발렌라이프 최가희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부상한 K뷰티의 넥스트챕터를 만들어 나가는 글로벌 H&B 마케팅 에이전시 발렌라이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가희입니다. 네, 저희 발렌라이프 소개 간단히만 드리면요. 발렌라이프는 K뷰티와 헬스케어를 시작으로 2025년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인디 그리고 매스 브랜드들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성장시키는 역할을 좀 주도해왔고요. 여기 앞서 좀 화면에서 보시는 그 브랜드를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는 그리고 마케팅, 유통, 제품 기획 개발, 브랜딩 전반적인 브랜드 성장 전략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이 결과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하에 저희 클라이언트사의 연매출액 최대 2,300% 이상의 성장률을 만들어낸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성장시키는 모든 산업의 영역이 K뷰티와 같이 K라는 수식어를 달고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네일을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네일을 만드는 연장선에서 오늘은 저희가 보유한 이런 H&B 브랜드의 성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K뷰티 브랜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그려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5년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는 약 10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공이 참 많죠. 그리고 2032년까지 K뷰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K뷰티 브랜드의 3년 내 생존율은 10% 미만이다. 10개의 브랜드가 나오면 하나의 브랜드만 살아남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뷰티 브랜드의 성공의 열쇠, 필승 전략이라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K뷰티가 직면한 현실을 좀 냉정하게 짚고 그 안에서 발렌라이프가 어떻게 좀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활용해서 브랜드의 성장을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지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발렌라이프가 함께 만들고 있고 만들어 왔었던 K뷰티의 다음 챕터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네. APR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시총을 제칠 정도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몇천억 원을 상회하는 매출에 뷰티 브랜드가 인디에서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업계는 좀 그런 소문도 돌더라고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뷰티 업계에 있다. 여기 오늘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시겠죠? 네, 뷰티 산업이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한 데는 여기 앞에 보시는 브랜드들 외에 시장을 견인해주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글로벌 스타 플레이어로 나오면서부터였는데요. K뷰티 산업은 앞으로도 연평균 9% 이상씩 성장할 전망이라고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에 이 화면에서 보시는 세 개의 브랜드 되게 익숙하실 건데요.
이 세 개 브랜드를 조금 예시로 보면은 대부분의 좀 매출이 해외 국가에서 좀 발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킨천사 너무나 대표적인 브랜드여서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뷰티 체인, 세포라 등의 뷰티 체인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온라인 수출이 굉장히 급증한 브랜드였고요. 조선미녀는 세포라의 독점 계약을 좀 체결하고 아마존이나 해외 온라인 리테일 중심의 판매를 이어나가면서 연매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사이의 매출 볼륨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리조리라고 하는 브랜드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리조리라고 하는 브랜드는 좀 파마라서치에서 나왔던 리주비넥스와 같은 연고형 코스메틱을 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약국에 방문해서 쟁여가는 이런 트렌드들이 지금 약국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를 좀 기민하게 파악해서 출시한 제품으로 북미 메가 인플루언서한테 바이럴이 좀 되면서 K 약국의 대란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자리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큰 맥락에서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플랫폼 중심의 좀 판매로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 구축의 기회가 좀 제한이 있다라는 좀 공통점이 세 브랜드에 있고요. 또 리셀러 중심의 판매 구조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가격 구조가 무너질 확률이 또 있다라는 점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의 좀 특징으로 좀 리텐션 구조가 약하기도 하고 가격 결정권이 보통 외부에 있고 해외 매출에 좀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로서의 좀 서사 자체가 약하다라는 측면이 또 종합적인 리스크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찐 K뷰티 브랜드, 한국 사람이 만든 한국 제조 브랜드겠죠? 찐 K뷰티 브랜드가 아닌 한국에서 제조를 한 해외 브랜드, 그다음에 K뷰티 컨셉을 딴 다른 브랜드 들의 해외 점유율이 요즘엔 좀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해외 진출에서의 좀 적극적인 개진 후에 성과를 보지 못해서 캐시번이나 체력 고갈이 있던 브랜드들이 요즘엔 다시 내수를 다지는 그런 현상도 그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찐 토종 K뷰티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 아이덴티티만 K뷰티인 브랜드가 좀 이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시된 사실 프랑스인 창업자가 만든 K뷰티 형태의 브랜드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 화장품 제조 산업을 기반으로 해외 자본이 만들어낸 K뷰티 브랜드가 앞으로 더 많이 저희는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브랜드들이 해외 점유율을 늘려 나간다면 저희 토종 국내 K뷰티 브랜드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장 큰 리스크는 여기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결국에 글로벌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K뷰티 브랜드로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자산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내수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이 브랜드 정말 한국의 유명한 포뮬러야? 정말 올리브영이나 약국에 들어가서 정말 대란템이야? 라는 어떤 믿음과 탄탄한 여론을 내수해서 형성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부분이죠. 네, 이렇게 K뷰티 산업의 성장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을 일종의 좀 잭팟의 시작점으로 많이 보고 진입을 하시지만 그 결과의 사이즈를 좀 기대한 나머지 브랜드 코어를 어떻게 구축할지, K뷰티 타 제품으로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할 여유를 많이 갖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K뷰티 브랜드로서의 서서와 내수 기반을 갖고 성장하지 못했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리스크를 해칭하면서 탄탄하게 내수에서도 기반을 다지면서 성장할 수 있을지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본 그래프는 뷰티 브랜드들의 국내 인지도 성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지도 성숙 및 매출 정점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전개 채널을 중심으로 한 매출 플래닝을 도식화한 자료입니다. 네, 저희 발렌에서 수십 개의 어떤 뷰티 브랜드를 키워내면서 사실 구축한 로드맵인데요. 꼭 이 방향대로 성장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격을 분기하거나 여러 채널에서의 리소스를 스프레드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뷰티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스케일업은 크게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기반으로 한 D2C 채널을 통해서 브랜드의 초기 팬덤과 고객 DB, 그 다음에 정교한 크리에이티브 테스트를 통해서 메인 상품 및 소구 포인트를 개발해 초기에 조금 많이 부스팅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무신사, 쿠팡 등과 같이 배송에 이점이 있는, 그리고 혹은 플랫폼의 좀 노출 시스템 프로모션에 좀 이점이 있는 플랫폼으로 좀 확장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을 하는 동안에 좀 자사 채널 기반의 매출의 낙수가 일부 이런 쿠팡 같은 플랫폼에 있기는 하지만 이런 쿠팡 같은 플랫폼에서는 채널 자체적으로 보유한 MAU가 되게 크고 그다음 배송 노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매출 자체 볼륨은 크게 이로 인해서 사이즈업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형성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채널이죠. 오늘 웨비나에서도 다룰 중요한 채널인데요. 국내 뷰티 브랜드 데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채널인 올리브영의 경우에는 보통 올리브영 채널의 선택을 받아서 입점이 되는 편이고요. 그 기준에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브랜드의 인지도가 생기고 매출의 규모가 형성된 브랜드에 좀 진입 기회가 주어지는 편이고요. 오프라인 입점 및 손익 분기점까지 어느 정도는 마케팅 투자와 출혈이 이루어져야 좀 채널 안에서의 파급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올리브영 진입하실 때는 명확한 목적성을 기준으로 진입을 보통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타 유통 채널의 내수 확장과 더불어서 해외 판로 개척의 장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한 목적성을 기반으로 초기 출혈을 어느 정도 감내하고도 오프라인 전매장 확장을 희망하는 브랜드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올리브영의 특정 카테고리 내 인지도랑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스테이지 이후 시점에는 일반적으로 좀 20대에서 40대 여성 사이에서 한번 좀 들어보았고 좀 써보고 싶은 이 브랜드로 인지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타 유통 채널의 진출이나 확장이 더 많이 유리해지고요. 타깃의 에이지 세그먼트에 따라서 주로 이제 조금 더 영타깃이면 다이소, 조금 더 이제 올드한 타깃이라고 하면 홈쇼핑 채널 중 주력 채널을 선택을 해서 확장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글로벌 로드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글로벌 성장 같은 경우에 큰 맥락에서 보면 역직구 플랫폼과 D2C 자사몰, 오프라인 리테일로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수의 기반 중에 특히 올리브영 및 백화점, 약국 이런 리테일 기반으로 인지도를 잘 쌓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타깃 국가의 역직구 플랫폼에서 초기 성과가 되게 우수하게 형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분석 결과는 올리브영과 큐텐 재팬, 올리브영과 쇼피, 올리브영과 중국 왕홍 라이브 채널과의 매출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역직구 EC 플랫폼부터 조금 더 뜯어보자면요. 역직구 플랫폼인 큐텐,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보통 많이 진입을 하시죠. 이런 플랫폼은 현지 물류 구조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크게 없어도 쉽게 세일즈를 시작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컨트리 마켓 핏이라고 불리우는 CMF 라고 불리우는 이 초기 해외 진출의 국가별의 핏을 보기에 EC 플랫폼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역직구 EC 플랫폼에서는 인앱상의 광고만으로 판매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K뷰티 브랜드들이 플랫폼 진출을 하고 있고 마케팅 역량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매우 치열해져서 지금은 내부 인앱 광고를 넘어서 외부 트래픽 광고를 통한 다양한 퍼포먼스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바이럴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매출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동남아, 미국 모두 또 현지 바이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프라인 진출이 온라인 역직구 플랫폼 세팅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오프라인 진출의 경우도 1회를 넘어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에 해당 채널에서 팔리는 구조, 인지도를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현지 역직구 EC 플랫폼 및 현지 직영 자사몰, 온라인 자사몰을 기반으로 한 정교한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자사가 가질 수 있는 마케팅적 자산을 좀 쌓으면서 해당 국가의 실질적인 인지도를 빌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수단 때문에 요즘에 저희 클라이언트 전반적으로는 해외 현지 자사몰을 구축하는 케이스가 좀 다소 늘고 있습니다. 현지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쇼피파이를 이제 넣어놨는데 이제 자사몰 같은 경우 외부의 트래픽을 자체적으로 페이드 마케팅을 통해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매출 형성하는 데는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마케팅 및 미디어의 정확한 성과 기반의 좀 주력 스큐 및 크리에이티브 분석이 좀 세부적으로 가능하고 타깃 국가마다 최적화된 어떤 CRM DB를 쌓아서 역직구 플랫폼에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뭐 CRM을 진행을 해서 매출이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현지 직영몰 구축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이제 글로벌 오프라인 리테일 채널인데요. 글로벌은 역직구 이커머스 플랫폼과
D2C 직영물과 함께 오프라인 리테일에 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현재 오프라인은 대부분 초기에는 직접적인 진입보다 현지 벤더를 통한 진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사 운영을 하실 때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추후 가격 구조가 붕괴되는 사태가 글로벌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사 자체 운영 채널과 가격에 대한 부분이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재고를 소진시키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벤더에서 재고를 사입해 갔다가 팔리지 않을 때 싸게 물건을 풀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자사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채널과의 가격 충돌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오프라인 리테일의 경우는 가장 좀 정확하게 해당 국가에 타겟팅하고자 하는 고객의 연령대와 브랜드의 방향성에 입각해서 주력 리테일을 선정하고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저희가 가격과 판매 전략을 확실히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액션이 뒷받침될 때 장기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빌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수에서 글로벌까지 육성 전략의 좀 전반적인 틀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례를 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로드맵에 가장 잘 반영을 하고 있는 사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익히 글로벌 진출의 선례로 잘 알고 있는 요 아누아 메디큐브 브랜드 사례를 좀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D2C와 올리브영을 기반으로 꾸준한 내수 다지기와 현지 기반의 제품 푸시, 핵심 주력 유통 채널의 플레잉을 통해서 국가별 주력 역지구 플랫폼에서 높은 매출을 좀 견인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리셀러로 인한 가격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면서 브랜드 자산을 또 잘 관리를 해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정석적이고 또 장기적인 성장을 고려한 플레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큰 틀에서의 로드맵을 제가 인지시켜 드렸다면, 이제는 저희가 발렌라이프가 실제로 빌딩한 클라이언트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실감나게 예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같은 제품, 같은 시장인데 왜 어떤 브랜드는 좀 매출이 폭발하고 어떤 브랜드는 좀 조용할까요? 거기에서는 사실은 그 운이 아니라 좀 브랜드의 체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국내에서 체력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로 확장한 여러 브랜드들의 좀 베스트 케이스, 그 안에서 저희가 찾아낸 공통적인 성장 패턴을 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 브랜드는 저희 발렌의 실제 고객사이기도 한 뷰티 브랜드 리터니티인데요. 리터니티 같은 경우에 2024년 연매출 30억에서 2025년 연매출 200억대로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입니다. 리터니티 경우에는 히어로스큐인 율무팩을 기점으로 국내 자사몰 채널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장을 했고요. 이렇게 율무팩으로 확보한 첫 구매 모수를 리텐션이 잘 일어날 수 있는 F&B 상품인 순한 붓기차 종류 제품으로 재구매시키면서 매출 볼륨을 더더욱 벌렸고요. 올리브영 채널에서는 투트랙의 스큐 전략을 통해서 율무팩이나 차 종류 아닌 이어 테라피라는, 제가 지금 귀에 붙이고 있는 상품이기도 한데 요 상품 붓기 빼주는 기침 요 이어 테라피 제품을 좀 미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내수팬보다는 올리브영 명동, N성수 상권 중심의 유럽 북미 팬덤이 탄탄한 에이티즈 최산이란 아이돌 모델을 이제 기용을 해서 해외 팬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았고요. 이를 기점으로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리터니티의 성장은 국내 D2C 및 H&B 채널 중심의 팬덤이 해외 성장의 디딤돌이 된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하는 내수 채널의 글로벌 전환을 가장 잘 보여준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렌이 직접 만들었던 성장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글로벌 상위 K브랜드의 성장 패턴 유사한 방향성을 띈다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디큐브는 히어로스큐를 통해서 자사몰 중심의 D2C 구조를 조기에 장착시켜서 올리브영 입점을 통해서 신뢰를 강화하였고요. 현재는 아마존 시장까지 진출해서 이제 글로벌 세일즈 확장 브랜드로 명확하게 자리를 잡았죠. 아누아 브랜드 역시 국내에서 약산성 토너 중심의 팬덤을 확보하고 올리브영 주요 카테고리의 상위권에 진입을 한 다음에 일본 큐텐과 아마존 등의 해외 EC 채널로 확장을 하면서 Z세대 중심의 글로벌 팬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브랜드는 모두 국내 D2C와 올리브영을 발판 삼아서 글로벌 시장으로 체계적으로 스케일업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사례를 종합을 해보면 국내 D2C와 H&B 유통 채널에서의 근간이 단단한 브랜드일수록 글로벌에서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까다로운 내수 고객에게 인정받은 제품력과 그 대세감이 해외 K뷰티 팬층에게 독특하게 어필할 수 있고 수출 바이어들에게도 눈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H&B 유통 중에서도 중요한 플랫폼인 올리브영 채널은 K뷰티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들이라면 그 활용의 의미와 채널 내의 생존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순서로는 저희 발렌라이프에서 올리브영 파트를 리드하고 있는 노윤희 리드님께서 어떻게 올리브영 채널을 발판으로 성장하는 K뷰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가희 대표님께서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진출 로드맵을 매출 스테이지별로 정말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발렌라이프 올리브영 파트 노윤희 리드님께서 일본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올리브영 진출과 부스팅으로 글로벌 가교 형성의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치열한 K뷰티 시장에서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발렌 리테일 커머스 팀 올리브영 파트를 맡고 있는 노윤입니다. 네, 이제는 필수 채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올리브영에서 브랜딩과 매출을 동시에 잡는 법, 저희가 만들었던 사례 기반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올리브영을 맡아서 운영하면서 느낀 올영 입점 생태계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D2C 기반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입점 시 올영 MD는 자사몰의 매출을 보고 그리고 얼마나 그동안 이슈라이징을 만들어 왔고 어떻게 만들 계획인지를 봅니다. 네, 관련해서 이유는 곧 나오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직거래 방식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올리브영 벤더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그 첫 단계는 온라인입니다. 셋째는 오프라인 입점하고 싶다면 저희 MD는 매출 성장을 봅니다. 나아가서 오프라인 입점하더라도 점차 POG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됩니다. 네, 드디어 이제 올리브영에 진출을 했지만 사실 입점을 시작일 뿐 올리브영 마케팅은 좀 전쟁터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예인 모델부터 아이돌, 피카츄 이런 그 외 생소한 캐릭터까지 콜라보를 하는 모습을 정말 잘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올리브영 입점하면은 그냥 다 잘 팔릴 줄 알았던 분이 계실까요? 네, 근데 현실은요, 네, 정말 전쟁에 가깝더라고요. 어땠냐면, 약간 처음에 이제 두근두근 첫 올영 세일을 진행해서 메타 소재만 좀 잘 만들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맡은 브랜드의 첫 올영 세일은 이렇게 처참한 매출 성장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도 뭐 올리브영 입점하는 건데 100위 안에는 들겠지 라고 해서 랭킹을 봤더니 랭킹이 사실 100위까지도 보여지는데 여기에 그렇게 들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요즘 선크림도 많이 바르시는데 올리브영 입점된 선크림 상품만 봤을 때도 총 200개가 넘습니다. 저 여기서 좀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럼을 사려고 오프라인에 갔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저 같은 소비자들이 마주한 세럼만 하더라도 대충 봐도 한 50개는 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떠세요? 정말 만만치 않은 채널이긴 합니다. 결국 올리브영 입점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 성공 사례를 보면서 그 공백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을 해드렸겠지만은 저희 혹시 올리브영 지나다니다 이 제품 보신 적 있을까요? 지금도 이제 11월 매장에 가시면은 올영픽을 진행 중인 이어 테라피입니다. 저희 순환의 진심이신 대표님께서 피어싱처럼 예쁜 그 붓기 관리템을 좀 만드셨는데요. 뭐 매출이 올리브영 내에선 눈에 띄게 오르고 있진 않았지만은 올리브영 내에서 유일한 붓기 피어싱으로 포지셔닝 하고 있는 이어 테라피는 올영 MD분 입장에서 눈에 띄는 정말 띄울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었습니다. 이에 5월에 올영픽 하실래요? 라는 제안이 먼저 왔었고 저희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뭐 최근에 여자 아이돌들 무대 전에 붓기 관리템으로도 유명했던 이침이기도 한데 왜 남자 아이돌 모델이었을지는 결국 올리브영을 방문하는 주 타겟이 2030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돌 에이티즈 산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팬덤이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가지고 글로벌 팬덤을 공략하고자 하였습니다.
올리브영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팬덤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일단 저희는 퍼널과 목적에 맞는 광고 세팅은 물론이거니와 독점 포토카드 증정으로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전략, 그리고 단순히 팬덤뿐만이 아니라 이어 테라피를 모르는 분들의 구매를 위해서 효과와 그리고 B&A가 강조된 콘텐츠 투입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아이돌의 포카를 준다니, 저희 그 에이티즈 사님과 좀 진행을 했었을 때는 단독 기획 세트부터 포카 랜덤 증정으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이 포카를 원하는 거를 뽑으려고 여러 번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카를 만드는 장면을 SNS에서 티징 소재로도 활용을 하고, 에이티즈 산 하면 떠오르는 턱선, 요거 비결이 뭘까 했었을 때 저희는 이어 테라피라는 결론으로 콘텐츠를 노출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5개 광고를 진행할 때에는 에이티즈 산님의 이름과 그리고 저희 상품의 USP를 합친 착 붙이면 산뜻한 케어로 메시지를 발신했고요. 그 명동 타운점 계단 보이드 지면에 노출했더니 실제로 글로벌 팬분들이 이 에이티즈 산님의 광고를 보겠다고 방문을 하고 구매를 하는 그 뿌듯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Q10 CS에서도 이 에이티즈 산 포카 구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기존에는 온라인 중심이었던 저희 상품이 오프라인 품절 대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51%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구매 건수도 5배 같이 증가했습니다. 매출 성장은 전달 대비 한 5배 같이 증가했고요. 그 결과 지금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 내에서 성장률 1위 브랜드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좀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올리브영에서 유일한 붓기관리템 이어 테라피 매출 성공은 단순히 좀 모델만 잘 써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캠페인을 좀 준비하면서 에이티즈 사님이 실제로 팬이 되기도 했는데요. 모델을 활용해서 그 올리브영에서 단독 기획 세트를 만들면서 포카존 상품은 요 올리브영이 유일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 타겟은 기능적으로만 소구가 안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덤과 이런 콘텐츠, 유통 전략이 유기적으로 맞물렸을 때 실질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사례를 요약하자면 올리브영 소비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각각 어떻게 행동했는지 차이를 알고 캠페인을 설계했던 점,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타이밍을 설계했던 점, 그리고 콘텐츠 퍼널과 바이럴까지 이 4가지가 맞물릴 때 브랜드는 단순히 올리브영 안에서 판매가 아니라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가장 먼저 찾는 채널이 올리브영인 만큼 국내 올리브영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행 티켓이 됩니다. 네, 저희는 그리고 이러한 인사이트를 깨달은 시점에 발렌라이프는 올리브영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무대에 오르는 건 쉬운데 박수까지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 채널은 채널이 아니라 무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살짝쿵 들려드린 전략이 브랜드의 무대 설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이상 제 파트는 마치겠습니다. 전 발렌라이프 볼륨 파트 노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윤희 리더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본 시장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발렌라이프의 일본팀 남효리 파트장님께서 일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렌라이프에서 또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발렌라이프 일본팀 남효리입니다. 앞서 거시적인 로드맵을 보셨다면 저는 이제 실전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십니다. 일본 시장 진출하려면 Q10이 좋나요? 아마존이 좋나요? 하지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일본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 메시지는 신뢰도를 기반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매를 위해 갖는 긴 탐색 과정에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그물망인 거죠. 한국 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 소비자는 얼리어답터일지라도 광고에 노출되었을 때 긴 탐색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채널에서 검색해보고 리뷰 플랫폼을 통해 진짜 효과가 있는지 믿을 만한 브랜드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인스타나 X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까지 마친 후에 구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브랜드에 대한 메시지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미백을 말하는 브랜드일지라도
퍼포먼스, 인플루언서, 판매 채널의 메시지가 동일하지 않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일본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 정체가 뭐지? 라는 생각에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향의 정교한 USP를 찾아내고 타 브랜드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메시지를 모든 탐색 과정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원 메시지를 정교하게 잘 설정하였다면 그 다음은 이러한 순환 구조로 일본 시장에 진출이 이어집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인지,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제품에 대한 사용감과 경험에 대한 검증, 이후에는 판매 채널로 유입된 고객들을 구매 전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로컬라이징 기반의 브랜드 마케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각 판매 채널의 대규모 프로모션을 기점으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일본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채널별 전략을 통해서 계단식 매출 상승을 달성하는 것이 일본 마케팅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 판매 채널의 전략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큐텐은 이 원 메시지를 터뜨리는 창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트렌드에 민감한 얼리어답터 소비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앞서 정한 메시지를 가장 날카롭게 꽂아야 하는 히어로스큐의 전쟁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USP를 일본 시장에 맞게 다듬고 비주얼라이징을 통해 일본 소비자들 시선에서 위화감이 들지 않게 스토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분기별 대규모로 진행되는 메가와리에 맞추어 원 메시지를 확산시켜줄 인플루언서와 퍼포먼스 광고에 예산을 집중합니다. 프로모션 기간에는 한국 배송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고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벌크 구성을 통해서 매출 볼륨을 키워나갈 텐데요. 마케팅 성공의 기준은 매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큐텐 어드민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상호의 검색량과 우리가 설정한 USP의 검색 유입이 늘어나는지를 통해서 성공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텐 사례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본질을 채우는 헤어케어 브랜드, 최근 올리브영에서 전체 판매 1위를 기록을 한 리필드입니다. 리필드는 일본의 첫 진출부터 발렌라이프와 함께 했습니다. 메가와리 직전에 협업을 시작했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브랜드 USP를 뾰족하게 잡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만 해도 첫 메가와리의 성적을 유의미하게 내었습니다. 그 뒤로는 상세 페이지와 브랜드 간의 로컬라이징과 마이크로급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USP를 확산시켰고요. 최근 메가와리에서는 벌크 구성의 전략적인 스킴을 그리고 미들급 인플루언서의 기용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매출 볼륨을 키우고 협업 시작으로부터 1000% 성장이라는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의 전략인데요. 아마존의 전략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원 메시지를 지키는 방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텐과 조금 다른 점은 아마존의 소비자가 일본 얼리어답터가 아닌 대중이라는 점입니다. 얼리어답터들은 컨텐츠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원 메시지의 정교한 설계에 따라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아마존의 고객들은 일반 대중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저희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히어로스큐에 대한 로컬라이징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스토어 간에 대해서 이질감 없는 비주얼라이징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고요. 브랜드 간을 통해 유입된 고객들이 어떤 제품에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앱 광고의 포트폴리오를 세분화하고 고객들의 반응이 전환으로 이어지게 장작을 쌓고 아마존 소비자의 반응이 매출로 이어지도록 외부 광고를 통해 불을 붙여서 매출 볼륨을 확장해 나갑니다. 아마존 사례로 소개드릴 브랜드는 피부과학 전문의 더마 코스메틱인 파마리서치 리쥬란입니다.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올 여름부터 발렌라이프와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와 협업을 하면서 1티어급인 7월 프라임데이 이후에 유후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흡수하였고 이후 브랜드 위크, 자체적인 프로모션 진행을 통해서 스마일 세일까지 거치고 10월 프라임 빅딜 데이를 개최하였었는데요. 10월의 프라임 빅딜 데이에 비해서 7월 프라임 데이는 워낙 큰 1티어급 행사이기 때문에 1년차 셀러들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렌라이프는 함께 다각도의 마케팅을 실행하면서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배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였고 협업 전에 평시 매출과 비교했을 때는 1300%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감사제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해서 아주 훌륭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아마존 코리아와 협업하는 에이전시가 되어서 신규 셀러들에게 성장 가속화 에이전시로 소개되고 있고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존 재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셀러분들이라면 이미 저희 발렌라이프의 이름을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설명드렸듯이 발렌의 일본 마케팅은 단 하나의 전략을 잘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 진출의 주요 판매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큐텐과 아마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이 경험은 단순히 해본 적이 있다가 아니라 잘 해낸 경험입니다. 저도 벌써 일본 관련 업무를 진행해온 지가 횟수로는 8년 차인데요. 그렇게 오래 해왔음에도 일본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고 단박에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모두 일본 진출을 꿈꾸는 것은 일본 소비자들은 한번 신뢰하면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오래 함께할 팬이 되고 싶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 신뢰의 시작은 정교하게 설계된 일관된 메시지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발렌은 풍부한 경험과 다각도의 접근법으로 일본 소비자들의 마음을 열 줄 아는 열쇠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K뷰티의 성장 곡선과 같이 각 브랜드의 성장 또한 끝없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 발렌라이프는 그 여정의 가장 앞에서 성장을 현실로 만드는 파트너사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렌라이프에서 3명의 연사분께서 파트별로 아주 좋은 인사이트 말씀을 주셨는데요.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Q&A 세션은 다음 강의를 듣고 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성장 로드맵이 그려졌다면 이제는 가장 까다로운 시장인 유럽, 특히 프랑스를 뚫을 차례입니다. 유럽 바이어를 사로잡는 B2B 공략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프랑스 현지 전문가 한센 유럽 한고은 대표님을 모실 텐데요. 한고은 대표님께서 프랑스 현지에 계시는 관계로 강의는 녹화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Q&A는 실시간으로 대표님께서 참여해 주실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고은 대표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이렇게 웨비나에 참가해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주최해주신 코리아 엑스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유럽 시장의 문을 여는 법, 프랑스 바이어 공략과 B2B 진출 실전 전략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지금 현지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 있고요. 프랑스와 한국 관련된 프로젝트 실무 경험 10년 이상이고 또 현재는 프랑스에서 한센 유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센 유럽은 이제 주로 한국 기업분들의 프랑스 진출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세일즈, 파트너 관리 전문, 그리고 시장 검증, 그리고 파트너 발굴 등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제가 중점으로 두는 부분은 프랑스와 한국 간의 문화 간극을 줄이는 것으로 이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이번 강의의 어떤 목록을 보자면 첫 번째는 프랑스 현지에서 B2B 파트너 및 바이어를 찾는 방법을 이제 큰 그림으로 먼저 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랑스 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3대 요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강의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프랑스에 관심을 아무래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웨비나에 참가해 주셨는데요. 대부분 이제 참가하신 기업분들이 K-뷰티라든지 K-푸드, 그리고 K-컨텐츠, 그리고 K-패션 등 대부분이 B2C,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여기 유럽 시장의 소비자를 직접 겨냥하시는 그런 기업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B2B를 통해서 프랑스와 유럽에 진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유럽에 있는 어떤 B2B 파트너와 바이어와 같은 경우도 이들의 최종 고객은 목표는 이제 여기 현지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프랑스 현지에서 B2B 파트너와 바이어 찾는 방법, 어떻게 이렇게 큰 그림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기존 거래처나 파트너를 통해서 새로운 바이어 혹은 협력사를 소개받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법은 아무래도 이미 이렇게 거래처가 뚫려거나 아니면 이제 이미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방식이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추천망이 없거나 아니면 이미 자기 본인의 파트너가 없으면은 시작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킹이 있는데요. 네트워킹은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 있죠. 업계 행사, 모임, 협회, 클러스터 등을 통해서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진출 초기에는 어떤 브랜드 인지도나 신뢰 구축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렇게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라포라고 하죠. 관계 구축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또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바로 성과로 연결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전시회 박람회 참가입니다. 이제 B2B 전시회 박람회를 통해서 바이어를 현지에서 직접 만나는 방식입니다. 이제 기업의 입지 확보라든지 어떤 많은 방문객과 어떤 만남을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 확보에 매우 유리하지만 이제 여기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이 매우 크죠. 참가비라든지 스탠드 운영, 그리고 인력을 이제 운영하는 비용이 크고 준비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콜드 아웃리치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보통 타겟 리스트를 이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B2B 이제 타겟 리스트를 구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잠재 바이어나 파트너에게 직접 연락을 취합니다. 이메일, 전화, 링크드인 등을 활용합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빠른 시작이 가능하죠. 그리고 타겟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적어놨다시피 반응률이 낮고 5.6에 달하고요. 거절이나 무응답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시회 박람회와 이제 콜드 아웃리치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콜드 아웃리치 같은 경우는 뭐 미리 사전 조사와 그리고 타겟 리스트를 정해놓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이메일 그런 전화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가장 최종 목표는 어떤 대면 미팅이라든지 혹은 뭐 비대면 미팅을 통한 실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와 박람회는 이런 콜드 아웃리치와는 달리 먼저 바로 현장에서 관계자와 또 이미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형성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히 이렇게 비즈니스 진행이 되는 그런 속도라던가 그런 효율성에 있어서는 콜드 아웃리치에 비해서 높은 점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이제 또 바로 이게 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또 참가하시는 이 전시회 박람회를 통한 프랑스 현지 B2B 파트너 바이어 찾는 방법에 있어서 주로 어떤 요인에서 실패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서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진출 실패 3대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사전 마케팅 부족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호소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전시회에만 나가면 바이어를 만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오십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현장은 다른데요. 이제 많은 이제 실제 현장에서 방문객과 이렇게 교류가 있고, 막 제품을 많이 소개를 하고, 막 입이 닳도록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미팅이 있고, 정말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시회가 끝나고 한국에 가면은 실제 어떤 의미 있는 후속 미팅이나 뭐 구매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부스를 많이 꾸미고 또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포스터라든지 단체복, 부스 디자인, 샘플, 브로셔 등의 이제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셔도 실제 전시회에서 이것은 이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디자인, 시각적 요소고 또 이렇게 정보 제공의 목적이라지만 실제 전시회에서는 어떤 바이어 미팅을 통한 실질적 성과가 없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문제와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방문객은 관광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셔서 전시회에 이렇게 오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방문객은 어떤 목적과 확실한 목적과 그리고 과제 그리고 예산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전시회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방문할 부스를 목록화해놓고 일정까지 정해두고 옵니다. 시간 대비 효용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방문객, 즉 바이어에게 사전 접촉 없이 전시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매우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부스 디자인 간판 배너는 바이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차적 요소에 해당하고요. 실질적 어떤 사전 리스팅, 사전 접촉, 사전 미팅 확정이 없으면은 이런 위 부분에 투자하신 대리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은지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자면은 사전 마케팅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시 참여 전 단계에서 사전 마케팅을 최대치로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핵심 도구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링크드인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유럽 시장은 링크드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제 B2B 관련 시장인데요. 여기 이제 적어놓았지만 유럽에서 3억 4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제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냐면 사전 단계에서 먼저 이제 이번 박람회나 전시에 참가하시기 전에 바이어 타깃 리스트를 미리 구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드인 기능 중에 이제 세일즈 내비게이터라는 이제 기반의 어떤 정확한 필터링, 의사 결정자를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미리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가 이런 전시회 미팅 일정에 참가를 하는데 이때 미팅을 잘 수 있겠느냐라고 전시회 참가 사실을 조기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미리 이제 그 링크드인에 있는 기업 페이지와 개인 프로필을 영문 혹은 불문으로 완성해서 어떤 신뢰도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링크드인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의 프로필에 갔는데 뭐 사진도 없고 어떤 아무런 포스팅도 없고 기업 소개도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신뢰가 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프로필을 구축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전시회 현장에서 요새는 이제 바로 QR코드로, 뭐 명함 교류 없이도 QR코드로 이렇게 프로필을 서로 일촉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링크드인에 가시면 이제 사람 찾기를 누르시면은 거기에 이제 본인의 링크드인의 그 QR코드가 오른쪽 상단에 뜹니다. 그 부분을 이제 미리 인쇄를 하시거나 캡처를 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기타에서 미리 이렇게 바이어를 연결해 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아주 좋은 툴입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실패 요인으로는 현재 시장에 적합한 가치 증명 부재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럼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사전 마케팅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에 참가를 하셨고, 이제 바이어 미팅을 만들었고, 현장에서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연결을 통한 미팅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대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실행 단계와 계약 단계까지는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요. 미팅 내용만 보면은 되게 분위기도 좋았고, 우리 제품 너무 관심 있다, 좋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줬지만, 그리고 성과가 이제 생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결론까지 도달하진 않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 현상의 문제와 원인으로는 현지 시장에 적합한 가치 증명의 부재입니다. 이 가치 증명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이어가 얻을 실제 이익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바이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현지 시장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내 채널에서 무엇이 잘 팔릴까? 경쟁사 대비 어떤 이점을 얻을까라는 것을 이제 바이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장 기준의 가치 증명이 부재로서 기업이 준비한 자료는 바이어의 시장 현실, 경쟁 구도, 리스크 구조와 맞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관심, 이제 바이어가 보이는 관심은 매너에 가깝고요. 거래 검토는 이제 철저히 소비자 반응, 데이터 등에 기반한 가치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후속 미팅은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이렇게 가치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현지 시장의 니즈가 또 있습니다. 한국에서 되게 반응이 좋았고 또 한국 소비자들에게 잘 맞았던 또 호응이 있었던 그런 제품이 있다면 또 현지 시장에도
또 현지 시장만의 니즈와 또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프랑스 이제 소비자의 가치에 맞는 키워드로 재정의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소비자의 니즈와 그리고 가치에 맞게 키워드를 재정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현장 소비자의 반응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놓은 이런 툴을 사용하셔서 샘러시라든지 아니면 구글 애ds, 구글 트렌드, 그리고 뭐 데이터 마케팅, 제가 여기 2개 적어놓은 세티스타 아니면 입소스, 이건 이제 입소스는 이제 프랑스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마케팅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의 K-뷰티라고 한다면, 그냥 K-뷰티만 키워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K-뷰티 중에서도 스킨케어라는 부분이 이제 또 키워드로 많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만 가까이 이렇게 검색량이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이제 또 스킨케어별로 또 다양한 그런 키워드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제 경쟁사를 통한 어떤 분석이 있다든지 그리고 주요 유통사에는 어떤 카테고리를 통해서 화장품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카테고리별로 또 어떤 화장품이 더 이렇게 반응이 좋고 또 제품군은 어떤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장 니즈에 맞게 이제 가치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유럽연합 규제 부합 제품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엄청 중요한데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유럽연합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이 물거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서 수상 입증된 성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판매 실적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요새 아마존을 통해서 먼저 입점을 하셔서 이렇게 시도를 하셔서 판매 실적을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이렇게 입증된 성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 유치 이력이라든지 인증 프로그램 선정 등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기업에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프랑스 바이어에게 설득할 수 있는 가치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화 차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대한 이제 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지연된 답변과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무의미한 논의 반복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는 분명히 사전 마케팅도 성공했고 바이어 미팅도 긍정적으로 잘 해냈고 후속 미팅과 자료 제출까지도 계속 다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이 됐고 방금 이렇게 우리가 봤던 가치 증명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왜 후속 연락은 계속 지연이 되고 답변은 없고 한 달째 소식 무감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 제 고객분들도 이런 사례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럼 문제와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프랑스식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리고 프랑스식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언어 문제입니다. 먼저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프랑스는 주로 그 비즈니스 업무에서는 이메일이 바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채널입니다. 언어나 형식, 문화적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면 답변 지연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제 고객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이제 보내놓으시고 한 달 가까이 이제 답이 없으시다가 이제 이 현지 문화에 맞는 언어, 그러니까 당연히 프랑스어로 다시 보내셨겠죠. 그리고 현지 프랑스에 맞는 비즈니스 에티켓이라던가 형식, 문화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보냈더니 바로 이틀 만에 답변이 온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내부 의사결정 구조 및 언어 문제입니다. 담당자가 미팅에서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지만 이후 문서가 부서 간 전달되고 결정권자에게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프랑스어로 전달. 이 부분을 제가 또 도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인들이 이제 뭐 자존감이 높아서 영어로 말하지 않고 프랑스어로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프랑스인들 중에서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될 때는 프랑스어를 훨씬 더 선호하고 이런 서류가 더 통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미팅에서 어떤 미팅 담당자와 이렇게 좋은 영어로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교류는 다시 내부 검토를 거칩니다. 프랑스는 대부분 결정권자에게 가기까지 내부 검토를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이 내부 검토 과정에서 프랑스어로 된 문서가 아니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 지연이 생기고 또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은 이제 당연히 문화 차이로 인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줄이는 것인데요. 프랑스식 업무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전제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와 자료를 당연히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은 진행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결론과 이어지는 건데요. 프랑스에도 한국과 같이 어떤 고맥락 문화가 존재합니다. 개인 주체성 문화가 중요한 곳인데요. 여기서는 우린 관계 그리고 감정을 중심으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을 중심으로 한국은 이렇게 비즈니스를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고 한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어떤 사고와 논리를 기반으로 초기 관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비즈니스에 관련된 분야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초기 관계를 구축을 하고 관계가 더 발전이 되려면 어떤 서로 간의 공통 관심사가 생기면 이제 라포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부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논리를 기반으로 이제 초기 관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가치 증명 설계 부분이 있어서 어떤 근거 자료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바이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바이어의 니즈 그리고 시장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신다면은 다른 그 어떤 기업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또 성과가 있는 그런 결과를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고은 대표님의 강의 들어봤습니다. 해외 진출 현지 전문가분들이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채팅창이 아주 뜨거운데요. 오늘 라이브 강의에 앞서서 참석자분들께 사전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으로 많이 나온 질문부터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잘 팔리는 SKU와 해외에서 성공하는 SKU는 왜 다른가요? 어떤 기준으로 SKU를 재구성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가요? 라고 했었을 때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당연히 다르겠지만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사례로는 한국에서 같은 브랜드 기준으로 진정 제품이 좀 잘 나가는 그 브랜드가 이제 한국에서 조금 그늘막에 가려져 있었던 미백 제품이 일본에서 뜨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요. 같은 제품을 소구를 하는 방식도 같은 제품인데도 국내에서는 잡티로 소구를 했었던 제품이 일본에서는 미백 효과, 기미 제거 효과로 소구를 했었을 때 잘 팔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해당 국가, 그 다음에 해당 국가에서 저희가 타겟팅하는 그 채널에서 어떤 소구점의 상품이 좀 잘 나가는지에 대한 그 트렌드를 잘 분석을 해서 주력 SKU를 좀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렌드를 잘 분석해서 함께 하실 것을 또 강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만나볼까요? 네, 프랑스 시장에 B2B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이 콜드 아웃리치를 활용할 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필요한 평균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은 당연히 이제 저를 향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 분야, 제품 분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K-뷰티면 또 K-뷰티, 그리고, 푸드라든지, 그런 이제 유통 회사를 어떠한 부분을 이제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데요. 평균은 이제 한 3주에서 8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한다면, 리드가 나오는 경우가 언제까지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의하는 리드는 이제 상대방이 보이는 어떤 관심 정도, 그러니까 더 정보를 요청하거나 후속 미팅을 요청하거나 이런 리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까지 답변이 함께 됐고요. 그럼 세 번째 질문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Q10과 아마존이 사용 나이대나 타겟 가격대가 다른가요? 왜 두 가지를 따로 가져오게 되나요? 그렇다면 브랜드의 타겟 연령층에 따라서 나누어서 진출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사용 나이대나 타겟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수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큐텐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가지고 있는 젊은 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쿠팡과 좀 같은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연령이나 성별 불문하고 모두가 모이는 대중의 판매 채널이라는 점이 가장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이대나 타깃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따로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얼리어답터들한테 이제 먼저 인지가 되게끔 그 젊은 타겟층이 후킹할 만한 요소들로 제품 이제 브랜딩 포지셔닝을 잡고, 이것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브랜드의 USP를 찾았을 때 그것을 대중향으로 아마존으로 이제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서, 둘 중에 뭔가 한 가지를 선택한다기보다는 레벨업 한다는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등의 유럽 시장이 타겟으로 친환경 문구류 및 리빙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축의 메종 앤 오브제를 참가하였고 이후 유럽 각국 바이어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유럽의 경우 원하는 MOQ 네, 20에서 30개 정도로 적은 수령을 원하고 도매가 또한 굉장히 공급가 30% 정도의 낮은 도매가로 원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고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떤 이제 소통까지 진행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확실히 MOQ가 20, 30개 정도로 적은 수령을 원한다고 하면 아주 적은 수령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떤 기준을 잡고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공급가 30% 정도의 낮은 도매가도 너무 낮은 정도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바이어에게 그 이제 MOQ 20, 30개 정도로 이제 적은 수령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제 무슨 샘플 용도로 확인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테스트용으로 확인하고 싶은 건지, 그 바이어의 어떤 니즈를 먼저 좀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거라서 바로 이렇게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서 이제 요청하는 그 이유를 확인하시고 거기서 조금 더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픽스만 하지 마시고 또 거기서 더 다른 또 역제안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바이어의 니즈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개의 질문까지 함께 답변을 들어봤고요. 시간 관계상 Q&A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그럼 이것으로 일부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